자, 첫 번째 영화로 한번 가보실까요? 으시으시한 빈집이 나오고 빈집으로 침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서 집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막 무서운 사정들, 그런 영화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영화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Don't Breathe라는 영화였습니다. 자, 두 번째 영화로 한번 가볼까요? 고독하고 외로워 보이는 사나이 한 명이 도시에서 봉변을 당하고 쓰레기 더미에서 쓰러져 있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 저 도시의 쓰레기들, 광란들, 막 혼잡한 상황들, 이런 것들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 사나이가 이제 조커로 되어간다. 도심 공동화를 이야기하면서 먼저 이 영화 두 편을 여러분들에게 짧게라도 보여드리는 것은요, 도심 공동화라는 것이 그냥 그 위에 있는 시설의 쇠락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건물이 낡고 뭐 도로가 끊어지고 이런 정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회적 삶이라는 것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 그런 결과들, 그런 무서운 결과들을 이 영화가 은연중 또는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 두 개를 제가 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 공동화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라는 인식을 먼저 우리가 가지고 이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디톡 첫 번째 이야기로 도심 공동화를 한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도심 공동화라는 것이 과연 왜? 그리고 어째서 일어나는 것일까? 도심 공동화라는 의미가 과거에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특수한 용어였어요. 정책적인 용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는 일반적인 용어가 되어버렸죠. 그만큼 모든 도시마다 도심 공동화라는 공통적인 문제를 우리가 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심 공동화를 얘기할 때 과연 이 도심 공동화는 그럼 언제부터 나타난 일이냐? 어디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인가? 또 그리고 그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갑자기 화면이 복잡해져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나라 많은 도시들에서 나오고 있는 도심 공동화랑 관련된 뉴스들, 그 뉴스들을 제가 오래다 붙여 넣은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뉴스들이 뭐 날마다 올라오고 있는 정도입니다. 도심 공동화라는 것들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도시들의 중요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지방 소멸, 인구 감소라는 말 여러분 이제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니죠? 하루가 멀다 않고 이제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적인 상황은 바로 이 도심 공동화라는 겁니다. 그럼 도심 공동화라는 것이 무엇이냐? 도시의 중심부가 인구가 줄어들고 걸어다니는 사람도 없고 사람들이 찾지도 않고, 당연히 그러니까 기업도 없고 상점은 떠나가고 임대 간판 걸어놓고 있고 바람이 슉 날리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사람들이 방문하지 않으니까 기반 시설도 점점 낡아가고. 근데 이 도심 공동화에 대한 것들도요, 또 세대 간의 인식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니, 여러분들처럼 좀 젊은 층 같은 경우는 도심 공동화라는 게 별 대수야? 도심이 비어있으면 다른 데 가서 놀면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 기성세대들은 또 그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아직 도심부에서 먹고 자고 놀고 하던 뭐 그런 기억들이 여전히 있어요. 자기의 기억과 추억이 담겨있는 그런 공간, 그 공간을 또 살리고 싶은 욕심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심 공동화라는 것들도 알고 보면 좀 뭐랄까, 세대 간의 의견이 좀 대립되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가운데가 비어서 좋은 것은 사실 없다라는 거예요. 가운데가 비어서 좋은 것은 없다. 여러분 헬스할 때도 여러분 코어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지 모든 근육이 고르게 발달한다,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코어가 뭡니까? 중심이거든요. 중심이 허약하고 비어 있어서 좋은 건 없어요.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도너츠 같은 거, 가운데가 비어서 좋은 것은 보너스밖에 없다. 코어, 중심부가 탄탄할수록 더 지속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가장 접근이 쉽고 공유될 가능성이 높은 이 중심부, 그 중심부에 중요한 기능들이 들어가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뭐 교통이라든가 에너지, 환경, 여러 가지 부분에 걸쳐서 큰 비효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도심 공동화, 바로 현대 도시의 가장 중요한 문제, 제1의 논란의 이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도심 공동화가 현대 도시만의 문제인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과거에도 도심 공동화라는 것들이 있었느냐, 그걸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자는 거예요. 과거의 도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좀 뜬금없긴 하지만 이게 예전에 조선조 한양의 입지입니다. 한양 좌청룡 우백호, 남쪽에다 주작대로를 두고 전조후시 좌묘후사, 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바로 풍수지리란 것이죠. 풍수지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나라, 중국, 일본 이런 극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이게 풍수지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도시의 입지를 정할 때나 아니면 도시 안에 있는 중요한 공간이나 장소, 시설, 그거를 배치할 때 항상 배경으로 잡는 이론이 이 풍수지리 이론이었죠. 그리고 그 가장 핵심은 도시의 중심부가 어디에 어떤 식으로 놓여야 하는 건가, 그거를 결정하는 데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기온이 몰리고
나쁜 기운은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찾아내기 위해서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런 위치를 찾게 되면 거기에다가 뭘 넣습니까? 왕조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 뭡니까? 바로 왕궁이죠, 왕궁. 당연히 왕궁이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중심부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유교 문화에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 뭐겠어요? 왕의 조상들을 모시는 장소들이죠. 그게 바로 뭐 종묘와 사직이라는 그런 공간들의 의미죠. 다시 말해서 가장 신성하고도 가장 존중할 만하고 가장 높은 것을 중심부에 놓는다. 이건 뭐 고대 국가, 고대 도시의 공통적인 사항이라는 겁니다. 물론 종교라든가 철학이 달라지게 되면 그 중심부의 형태나 내용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그림은 인도, 힌두교와 불교의 세계죠. 그 세계관에서 만드는 도시의 모습입니다. 이상적인 도시의 모습인 것이죠. 이상적인 도시의 모습은 이 세계관에서는요, 만다라 형태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만다라 형태 아시죠? 그 만다라 형태의 중심부는 가장 신성하고도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 외곽으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외곽으로 갈수록 물과 불이 아주 거칠게 나타나게 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막 지옥불이 거칠게 타면서 그 위에 죄인들이 막 강강수월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이런 세계관의 중심에는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이 숭배하는 가장 아름다운 천상의 세계, 극락의 세계, 평화로운 세계, 연꽃의 세계, 바로 종교의 사원이 있게 되겠죠. 다음으로는 특이하게 중동 지역의 고대 도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물론 이 도시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이나 건물로 되어 있는 도시는 아니에요. 광야 위에 텐트를 치고 말하자면 장막으로 이루어진 도시다라는 거예요. 텐트를 치고 있는, 장막을 치고 있는 도시이지만 가운데 영역을 펜스를 쳐가지고 이렇게 거룩하게 구분을 해놨죠. 그런 다음에 사방으로 12개의 어떤 군락이 있어서 가운데를 이제 가로막는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있는 지명들, 부족명들을 읽어보시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12지파, 이스라엘의 12부족의 이름이거든요. 자, 이 도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노예 상태로 탈출하고 나서 광야를 40년을 헤맸잖아요. 그 부족들이 뿔뿔이 그냥 흩어져서 광야를 걸어 다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를 걸어 다니는 부족 상태에서도 이런 어떤 도시의 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12개의 부족이 12개의 군 조직으로서 중심부, 신성한 중심부를 지키고 있는데, 그럼 이 신성한 중심부에 가면 뭐가 있겠습니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그것이 뭡니까? 바로 언약궤죠, 언약궤. 비록 광야를 정처 없이 헤매다니는 동안에도 가장 신성한 중심부를 지키는 형태의 이런 포메이션을 하고 돌아다녔다라는 거예요. 고대 도시의 특징을 여전히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존중할 만하고 가장 신성한 영역, 그 중심부. 물론 그것이 세계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약궤가 이루고 있는 그 지성소, 그것을 이제 가장 신성한 중심부로 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의 도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서양의 중세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의 한가운데 성당과 광장이 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광장 같은 경우는 뭐 시장과 축제 장소로도 쓰이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긴 하지만 어쨌든 성당과 합쳐져 가지고 가장 신성하고도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는 장소로 알려져 있죠.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동일한 원리 원칙이 확인되고 있죠. 가장 신성한 중심부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되어 간다는 것들. 그런 점에선 중세와 근세의 서양 도시의 경우에도 역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 르네상스 시대의 팔마노바라는 도시, 그 다음에 바로크 시대의 베르사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형태를 딱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운데 중심부에서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것 같은 그런 형태를 하고 있죠. 역시 중심부에다 가장 신성하고도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들을 아예 형태적으로 딱 못 박아주고 있는 그런 도시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도시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이었습니까? 중심부가 언제나 가장 중요하다. 아니, 어떻게 보면 도시보다도 중심부 자체가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중심부가 생겨나고 그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도시가 나타났다. 중심을 위해서 오히려 도시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오히려 다른 표현이 되겠죠. 중심부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도시가 발생되고 그 도시를 성곽이 두르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의 도읍, 성읍이 형성되었다. 이런 것들이 과거의 도시의 일반적인 패턴이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의 대부분의 국가는요, 사실상 도시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국가라는 건 뭡니까? 하나의 국가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도시를 벗어나면 그 영향력의 범위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뚜렷한 경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도시가 강력하면, 말하자면 그 중심부가 강력하면 그 영향력이 크게 뻗어나가는 거고, 그게 말하자면 영토처럼 인식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정확하게 도시 간에 또 국가 간의 경계가 있어서 가면 군인들이 뭐 보초를 서고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도시는요, 결국 중심부가 제일 중요했다. 그리고 그 중심의 영향력이 사방으로 뻗치는데 그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을 우리가 하나의 도시다, 또 크게 봐선 하나의 국가다, 이렇게 인식을 했었을 거라는 것이죠. 자, 말이 길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심공동화라는 차원에서 이 과거의 도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과거의 도시들에서 도심공동화라는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중심부를 위해서 도시가 존재하는데, 또는 중심을 위해서 국가 자체가 존재하는데 이 중심부가 사라지거나 빌 수가 있나요? 없지요. 다만 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전쟁의 한 국가가 정복당해서 그 왕조가 사라지던가, 반란이 일어나 가지고 왕이 뒤집히던가, 아니면 또 전염병이 일어나서 한 나라가 온통 죽음의 장소가 되든가,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 중심부가 아예 사라집니다. 통째로 말이죠. 그런데 그럴 때 중심부만 사라지고 말던가요? 그렇지 않죠. 과거의 도시 같은 경우는 이 신성한 중심부가 사라지게 되면은 그 도시나 국가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 도시나 국가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신성한 중심부를 위해서, 그 중심부에 의해서 존재하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대 국가에서는요, 군주나 왕조가 바뀌게 되면 수도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고대에 그렇게 왕성하던 도시들이 지금 이렇게 땅속에 흔적으로만 남고 하는 것들도 바로 그래서입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뭔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도심공동화, 중심부가 비어가는 현상 같은 경우는 오롯이 오늘날 현대도시만의 특징이다, 현대도시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중심을 비워놓고도 도시와 국가가 오히려 계속 돌아간다? 사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고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중심부 자체가 도시가 생기는 이유였기 때문에 그 중심부가 사라지면은 그 도시와 그 국가도 수명을 다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치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도심공동화라는 것들이 얼마나 특이한 현상인가, 그리고 우리가 역사상 최초로 맞이하는 굉장히 특이한 도시의 반란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왜 도심공동화라는 현상이 현대도시에서만 나타나게 되었고 무엇이 현대도시에서 도심공동화를 유발하게 되었는가? 사실 이 도심공동화라는 개념이 오늘날 우리가 처음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한 120년, 30년 전인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에 이미 다 예측하고 이런 것들을 예언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시카고 학파라고 불리는 일련의 학자들입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가 시카고 학파다라고 그러면 시카고 경제학자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시카고 학파는 시카고 사회학파입니다. 이 양반들이 도시 구조를 연구하기 시작한 그런 학자들로 알려져 있어요. 사진에서 보시는 분은 시카고 학파의 거두라고 할 수 있는 로버트 파크 교수입니다. 어네스트 벌제스라든가 또 기억이 더 안 나네요. 그리고 이분들이 도시를 연구하면서 가장 먼저 발전시킨 이론들이 바로 도심공동화가 왜 일어나는가를 예측하고 예견했던 바로 동심원 이론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동심원 이론, 동심원 모형을 통해서 시카고 학파는 현대도시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성장하고 확장해 나가는지를 예측을 했고요. 또 이 예측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왜 그럼 현대도시에서는 도심공동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왜 필연적으로 그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를 여기서 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신성한 중심부가 떡 자리 잡고 나서 그 주위로 2차적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가던 과거의 도시하고는 다르게 현대의 대도시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산업혁명 시기에 최초로 생겨났어요. 인구가 수십만, 100만이 넘어가는 대도시들, 그 대도시라는 개념 자체가 산업혁명의 산물이란 얘기예요. 말하자면 공장과 같은 제조업시설,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인구 수십만 이상의 대도시가 이렇게 생겨나게 된 것이란 얘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당시의 유럽 도시들은 기본적으로 중세 도시, 르네상스 시대의 도시, 그 성곽 도시의 구조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좁고 기반시설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었다는 얘기죠. 대도시로 발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산업혁명을 떡 맞이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오게 된다. 그러면 저소득층, 저임금 노동자들은 어디 가서 살 수밖에 없겠습니까? 기존 도시의 주변부에 가서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기는 도심부 주변의 띠, 그 띠를 시카고 사회학파에선 전이지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이지역. 전이지대 또는 전이지역이란 표현은 원래는 생태학에서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시카고 사회학파에서는요, 이렇게 기존의 도시와는 성격이 다른 애매한 지역이 도시 주변에 새롭게 와서 분화가 되어서 발생했다라는 의미에서 이 지역을 전이지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 전이지대의 성격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예측하는 듯이 제대로 된 주택이 없고요. 기반시설도 없고요. 한마디로 환경이 엉망인 그야말로 헬이 펼쳐진 거죠. 헬. 그 헬이 어느 정도였는지 여러분들에게 잠깐이라도 맛배기라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림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처음 그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스모그로 유명한 오염되어 있는 산업혁명 당시의 런던의 모습이에요. 빽빽하게 몰려있는 공장지대, 그리고 저 안에서 노동자들의 어떤 생활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엄청났겠죠. 오른쪽 아래 그림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황당하게 생각할 그림입니다. 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인가 밧줄에 이렇게 쭉 매달려 있고 그런데 사실 저분들은 자고 있는 사람이에요. 낮에는 공장에 가서 일하고 밤에는 자기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숙소를 구해야 되는데 그 숙소라고 구할 수 있는 곳이 저렇게 로프 행어라는 곳입니다. 밧줄 위에 매달려 있다는 뜻인데 한 2페니 정도를 주고 나서 밧줄 위에 매달려서 하룻밤 잠을 청하는 거예요. 저렇게 자야지만 바닥을 돌아다니는 수많은 생쥐로부터 그래도 몸을 피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으로서는 상상하기 좀 어려운 주거 환경이죠. 그런데 저런 것들이 실제로 그 당시에서는 도시 환경의 실제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류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최초의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도시 환경 문제, 도시 오염, 도시 과밀의 문제라는 것들이 이때부터 최초로 이 전이 시대를 중심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인구가 엄청나게 몰려서 중심부가 가장 복잡하고도 지저분하고도 불쾌한 장소가 되어버린 것이죠. 옛날 같은 경우 신성하고도 고상한 기능을 가장 중심부에 뒀다. 그거와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존 도시를 제대로 계획도 안 되고 개발도 안 된 전이 시대가 이렇게 빽빽하게 둘러싸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기존 도시가 더 이상 확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존 도시 지역이 발전 한계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전이시대가 빽빽한 뚫고 나가기 어려운 단단한 껍질처럼 기존 도시를 둘러싸고 있다 보니까 기존 도시가 더 이상 확장하고 개발해서 펼쳐나갈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이제 여기서 도심 공동화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리핑이라는 겁니다. 리핑. 리핑이라고 그러면 점핑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뛰뛰기를 한다, 뛰어넘는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기존 도시에 살던 상류층, 중산층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복잡하고 혼란하고 환경이 오염된 도심에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주택, 그들이 사용하는 시설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 전의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외곽으로 이사를 가버리는 겁니다. 이제 중심부는 너무 복잡하고 지저분해서 살기가 어렵고 그 주변에 있는 전이시대도 꽉 막혀 있으니까 이 전이시대를 뛰어넘어서 아예 멀리 외곽으로 가버리자라는 선택을 해버리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산업시설이나 일자리는 중심부에 그대로 있겠죠. 하지만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 경제력이 있죠. 그러니까 그 경제력을 이용해서 주거지역을 외곽으로 이전해버리는 것이죠. 산업시설하고 지저분하고 복잡한 것만 남아있는 중심부, 그 중심부로부터 좋은 것들이 빠져나가고 드디어 공동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인류 최초의 도심 공동화라는 흐름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도심 공동화라는 것들이 이렇게 도시의 성장 또는 토지 이용의 변화만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아니에요. 도심 공동화를 필연적으로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중요한 요인들이 지구의 반대편에서 또 성장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자동차 산업입니다. 자동차 생활 문화입니다. 자동차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누굽니까? 포드가 있죠. 포드가 포디즘이라는 자동차 대량 생산 방식을 완성해가요.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것이 완성되어 가기 시작하자 포드는 이런 모토를 얘기하게 되죠. 모든 시민이 자기의 자동차를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자동차를 대량 생산한 시스템을 완성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 발맞춰서 미국에서는 이제 고속도로라는 것들이 건설되어 가기 시작해요. 쭉쭉 뻗은 고속도로를 통해서 언제든 어디든 내 자동차를 가지고 빠르게 달려갈 수 있다라는 생활 문화가 정착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흐름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산층 이상 소득이 높은 계층의 교외 지역으로 뛰어나가게 되는 리핑, 두 가지가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중상류층 시민들이 리핑을 해도 아주 엄청난 거리로 리핑을 해버리겠죠. 그냥 살짝 전이 시대를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멀리까지 가버리는 경우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오히려 기존 중심부로부터 멀리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시정부는 어떻습니까? 그 잘 사는 사람들이 도시로부터 멀리 떠나는 걸 원치 않죠. 그러니까 그들의 주거지로 중심과 연결되는 고속도로를 막 놔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도시의 팽창이 끝간데 없이 확산되게 되는 교외화 현상이 바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경제력이 높은 소득이 높은 계층들이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은 당연히 그들 사는 곳에 쇼핑센터니 백화점이니 하는 커다란 상업시설이 등장하게 되겠죠. 기업들도 그쪽으로 일부 이전해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좋은 기반시설들이 막 들어서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 외곽 지역의 나름대로 독자적인 시가지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모든 기반시설들이 중심부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외곽으로 나가서 새롭게 또아리를 펼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러다 보면 기존의 중심부, 말하자면 도심부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활력을 잃고요. 공동화가 안 일어나고 배길 수가 없겠죠. 이것이 시카고 학파가 만들어놓은 동심원 이론에서 얘기하는 도시 확장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도시 확장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현대 도시가 왜 도심 공동화가 일어나는지를 잘 예측해주고 있더란 얘기죠. 그럼 한번 요약을 해봅시다. 왜 도심 공동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첫째는 기존 도시를 둘러싸는 전이지대의 존재. 전이지대가 저개발 지역으로 단단한 막을 형성하고 있다. 둘째,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과 그들을 따르는 활력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전이지대를 홀짝 뛰어넘어서 외곽으로 멀리 떠나가게 된다. 바로 리핑 현상이라고 그랬죠. 전이지대와 리핑, 요 두 가지가 바로 도심 공동화가 왜 일어나는가를 알려주는 키워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시카고 학파에서 도시가 이렇게 확장되어 갈 때 전이지대, 저개발지대가 생기게 되고 리핑이 일어나게 되고 어떤 이런 프로세스를 예견을 했는데 그럼 예견한 프로세스가 현실의 도시에서도 나타날 것이냐?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보고 싶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도시를 사례로 해보는 게 좋겠습니까? 시카고 학파니까 시카고를 들여다보는 게 제일 좋겠죠. 물론 이거는 이제 2000년대 시카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1900년대 초반 시카고 학파 시절하고는 좀 많이 도시가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측했던 그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시카고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여기가 이제 해안가고 이쪽이 미시간 호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시카고는 원이 아니라 이런 반원형의 도시가 되겠죠. 반원형의 도시. 그렇게 했을 때 도심은 이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이네요. 이 정도. 이 정도를 이제 우리가 도심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CBD, Central Business District라고 우리가 약자를 써서 표현하죠. 2000년대 현재예요. 이게 지금 소득 분포예요. 소득 분포. 어떤 지역에 저소득 빈민층이 많은가. 물론 그분들한테 좀 미안한 일이긴 해요. 하지만 그분들이 많이 사는 곳이 공동화가 되어 있고 전이지대고 저개발지대고 이런 경향인 건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죠. 자, 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도심이에요. 도심인데 바로 그 도심 주변을 뭐가 둘러싸고 있습니까? 시뻘건 것들이 둘러싸고 있죠. 이렇게 시뻘건 것들. 시뻘건 건 어디예요? 보니까 0에서 45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분포란 얘기예요. 도심에 가까운 곳에 잘 사는 사람들이 도심 접근성을 누리기 위해서 막 살고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도심부가 있고 그 주변을 이렇게 저개발지대, 저소득지대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마치 도심을 포위한 것처럼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회색들이 드문드문 나타난다. 회색들은 뭡니까? 중산층들. 녹색들이 나타나요. 이제 이거는 고소득층들. 한인들 중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은 이쪽에 많이 살고 있어요. 이쯤 가다 보면 고속도로 내리면 중부시장이라고 시카고에 한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재래시장도 있고 그래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바닷가에 퍼런 이건 뭐냐 이거. 동심원 이론이 또 다른 이론에 의해서 약간 수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다 보면 이런 것들은 루에쉬의 섹터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섹터 이론. 거기서 또 해석이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바닷가 주변은 그래도 경치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잘 사는 사람들의 동네가 이렇게 바닷가를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긴 합니다. 일부 동심원 모양이 깨지는 부분이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자, 분명히 도심이 있고요. 도심 주변을 저개발지대, 말하자면 전이지대가 둘러싸고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심에서 여행을 좀 한다고 터벅터벅 걸어가다 보면요. 이게 한 500~600m만 벗어나면 벌써 이제 분위기가 달라져요. 굉장히 황량한 지역들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이 시카고의 전이지대거든요. 거기를 벗어나서 아예 교외로 가야지 뭔가 살만한 사람들의 타운이 나타나더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모른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처럼 또 낭패를 당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시카고 남쪽으로 한 3시간 거리에 있는 어베나 샴페인이란 타운에서 교환연구원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시카고 시내에 있는 은행에서 내가 돈을 빼와야 될 일이 생긴 거야. 왜냐하면 이 시골 마을에는 내가 원하는 그 은행이 없어. 가가지고 이제 한 몇 달치 생활비를 다 뽑아와야 되게 생긴 거야. 카드가 없기 때문에 또 현금으로 그러니까 한 뭐 최소 몇천 불은 그래도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은행 이름이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와 있었지만은 시티은행이란 데요. 근데 시티은행의 거의 본사에 가까운 커다란 지점이 사실은 도심부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냥 시카고에 가면 ATM들이 많이 있다. ATM 이렇게 카드 넣고 돈 뽑으면 되죠. 버스를 타고 한참 달려가지고 이 터미널로 들어갔어요. 일단 도심부로 진입을 했죠. 그래서 아무래도 택시를 타야 되겠다. 택시를 타고 ATM 앞에 딱 서서 돈을 뽑아서 가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뭣도 모르고 지도만 보고 은행 홈페이지만 보고 찍은 ATM이 바로 여기 어디 있는 데였어요. 여기 어디. 시벌건 곳 한가운데 있는 ATM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택시 딱 주워서 탔죠.
그랬더니만 택시 운전사가 흑인분이었는데 이 양반이 뭐 영어로 얘기하면서 잘 못 알아듣긴 하겠는데 뭐 what's the occasion 뭐 이러는 거예요. 대체 뭔 일이냐? 뭔데 네가 거기를 가겠다는 거냐? 근데 뭐 현금 뽑으러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프렌드를 만나러 가니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댔어요. 근데 이 양반이 자꾸 확인을 하는 거예요. 굳이 왜 거기를 가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시뻘건 동네잖아요. 사실 이런 데가 뭐냐면 흑인 빈민가들이 많이 무포하고 있는데요. 뻘건 데가. 그런데 뭐 저는 그냥 가겠다고 우기니까 택시 운전사는 이제 운전해서 가는 거죠. 전이시대에 해당하는 데잖아요. 그 한가운데로 이제 도로로 들어가가지고 막 그 동네들을 비집고 가는 거예요. 차창밖에 비치는 경치가. 벽이 다 낙서가 되어 있고요. 막 집이 그냥 하나도 성한 데가 없고요. 유리창이 막 깨져 있기도 하고요. 동양인 한 사람이 그런 동네에 들어갔을 때 심정적으로 운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그 동네 한가운데에서 내가 내려가지고 ATM에서 카드를 넣고 현금을 수천 달러를 뽑아? 거의 자살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 거의 도착하기 한 1, 2분 전에 택시기사한테 얘기를 했죠. 내가 갑자기 까먹은 일이 생각났다. 다시 나를 터미널로 데려다 주세요 하고 애원을 했습니다. 택시기사 입장에서야 뭐 왕복료 다 받으면 되니까 뭐 오케이 그러고 다시 돌아가지고 이제 갔더라는 거예요. 갔더니만은 시내 한가운데 그 시어스 타워 1층에 그냥 시티뱅크 ATM이 그냥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고 하니 시카고 같은 경우 도심을 벗어나면 진짜 전이시대가 단단하게 둘러싸고 있더라. 함부로 전이시대, 특별히 그 남쪽으로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시카고를 여행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카고 학파 로버트 파크 어네스트 벌지에스 그 할아버님들께 다시 마음으로 깊이 절을 올릴 수밖에 없었죠. 시카고로 생각했더니만 다시 한번 또 머리가 쭈뼛 서네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에 지금 보이는 그림은요, 미국의 디트로이트입니다. 디트로이트. 근데 바로 이 디트로이트가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공동화가 되어 있어요. 아까 말한 그 포드의 자동차 공업, 그리고 자동차 산업, 포디즘, 대량 생산, 마이카 시대를 열었다. 이런 자동차 생산의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여기는 미국 자동차 산업이 쇠퇴하면서 도시 전반이 그냥 다 공동화되어 버렸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고요. 사람들도 떠나고요. 그냥 한 집, 두 집이 아니라 도심을 둘러싼 지역 전체가 그냥 다 흉가처럼 공동화되어 버렸습니다. 오죽하면 보여드렸던 그 영화처럼 이런 지역을 배경으로 한 스릴러 영화까지 다 촬영이 됐겠습니까? 이렇게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도심 공동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나라 도시의 도심 공동화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심 공동화도 알고 보면 굉장히 특이한 유형입니다. 서구 도시들은요, 그 공동화는 결국 중상류층이 외곽을 개발해서 이사 나가기 시작했죠. 리핑이 일어났죠. 거기에서부터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했죠. 말하자면 민간의 개발 때문입니다. 공공이 아니라 민간이 개발해서 도시 밖으로 나가기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요, 우리나라는 공공개발, 말하자면 즉 정부가 직접 개발한 신시가지, 신도시 이런 것들 때문에 기존 시가지로부터 인구가 옮겨진 그런 측면이 크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정부의 개발 때문에, 공공의 개발 때문에 공동화가 일어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사실 제일 제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케이스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는 바로 진주예요. 진주. 진주고 시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 강이 크게 S자형으로 이렇게 크게 지나가고 있죠. 원래 진주 같은 경우에 도심부는 여기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강 주변에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건물들과 도로들이 막 들어서 있죠. 여기서 동쪽으로 가다 보면 또 하나의 큰 덩어리의 시가지가 나오고 있죠. 여기는 보니까 생김새가 어때요? 큼직큼직하게 도로를 반듯반듯하게 잘라놓고 있죠. 여기는 아무래도 새롭게 개발한 지역일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요, 여기는 구시가지고요, 여기는 신시가지로 개발이 됐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있던 시청 정사를 여기로 이렇게 옮겨버립니다.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골목도 비좁고 시설도 낡았고 그런 집보다는 사람들이 신시가지로 쭉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구시가지의 인구나 여러가지 기반시설들이 신시가지로 빠져나가는 1차 공동화가 발생을 한 거예요. 누가 일으켰습니까? 민간 개발 때문이에요? 잘 사는 사람들이 교회를 개발해서 리핑을 한 것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죠. 공공이 직접 신시가지를 개발하니까 사람들이 거기로 다 흘러나간 거란 얘기예요. 근데 진주 같은 경우는요, 특이하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또 강을 한번 또 건넙시다. 여기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도시 패턴들이 보이고 있죠. 큼직큼직한 건물들이 들어서 있죠. 이렇게 뭡니까?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죠. 딱 봤을 때 신도시의 패턴이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여기 뭐 수도권 분당, 일산과 같은 신도시가 왜 생겼을까? 이쪽은 바로 최근에 생긴 혁신도시란 데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정부에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보내서 그 공공기관 주변에다 신시가지를 만들게 해주는 것. 자, 명목상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건데 지역으로 봐서는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사람들이 또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로부터 또 쫙 빠져나가겠죠. 이렇게
진주는 인구 30만 명의 크지 않은 지방의 중소도시예요. 그런데 보니까 신시가지를 만들고 또 혁신도시를 만들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공공이 자꾸 시가지를 확장시켜 나가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들이 도심 공동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되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곽으로 빠져나간 건 아니지만 강을 건너서 새로운 땅으로 또 새로운 시가지로 이렇게 계속 리핑하게 되는 결과를 볼 수 있죠. 하지만 리핑은 여기서 누가 일으킨 겁니까? 서구 도시처럼 민간 개발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죠. 어떤 의미에선 우리나라의 도심 공동화는 정부가 원인이다. 정부가 일으켰다. 정부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과언이 아니란 얘기죠. 자, 그럼 마치기 전에 우리가 도심 공동화의 원인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도심부가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뭐가 둘러쌉니까? 단단하게 껍질처럼 더 이상 뚫고 나가지 못하는 단단한 막처럼 둘러싸고 있는 뭐라고 그랬죠? 전이시대가 생긴다고 그랬죠? 전이시대. 이 전이시대를 뛰어넘으면서 외곽으로 가서 리핑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오히려 밀집도가 높은 도시공간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서 도심공간은 비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도심 공동화를 일으키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전이시대입니다. 전이시대. 도심을 둘러싸고서 확장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도심의 수요자가 되어줘야 돼요. 근데 여기 사는 사람들이 소득도 낮고요, 인구 밀도도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이시대가 도심에 활력을 주질 못하고요, 오히려 도심의 확장을 막고 도심에 부담을 주는 그런 지역으로 자리 잡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 도심을 공동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다 볼 수 있고요. 그럼 우리가 도심을 재생한다, 도시의 활력을 불러일으킨다, 활성화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가장 핵심이 되는 지역이 뭐겠습니까? 바로 요 전이 지역, 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단단한 막, 어떻게 하면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깨뜨려서 부드럽게 만들 수 있을까? 사람들이 많이 살고 기반설이 원활하고 그러면서 도심에 많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역으로 우리가 어떻게 탈바꿈시킬 수 있을까? 그게 바로 도시재생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도시재생 활동들이 이 전이시대를 바꾸는 데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이 도심부 내에다가 거대한 개발 사업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인 걸 많이 봐요. 도심 공동화가 일어난 것은 도심 자체의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도심부를 둘러싸고 있는 이 전이시대가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재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이 전이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떤 도시의 도시재생 계획에서는 잘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것 같다라는 것들이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걱정이에요. 도심 공동화는 이처럼 기존의 도심부가 전이시대라는 딱딱한 껍질로 둘러싸이면서 더 이상 확장이 어려워지니까 외곽 지역으로 중상소득계층의 사람들이 이동해 나가게 되면서 생기는 일입니다. 물론 산업구조의 변화, 정부의 신시가지 개발, 그런 특별한 변수가 작용하는 경우도 물론 있고요. 인류 역사상 수십만, 수백만의 대도시가 최초로 탄생하는 시기에 어쩌면 예측하기 어렵고 피하기도 어려웠던 문제가 바로 도심 공동화의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 현실을 볼 때요, 많이 안타까운 것은 시카고 학파가 처음에 도심 공동화를 예견한 게 언제라고 그랬어요? 1900년대하고도 완전히 초반이에요. 그럼 그렇게 백몇십 년 전에 미리 이런 문제를 예견해 놨으면 오늘날 많은 도시들이 미리 그거를 충분히 대비하고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아니 2000년하고도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도심 공동화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현실화되고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럴 줄은 몰랐다는 듯이 막 놀라가지고 대비하고 거기다가 엄청 이제 돈을 쏟아붓고 있고 재생산 막 하고 있고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백몇십 년 전에 예견한 사태도 대비를 못하고 쩔쩔매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물론 지금은 대부분 돌아가셨겠지만 시카고 사회학파, 시카고 도시학파의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자, 2000년대 도시를 가로지르는 키워드인 도시재생, 그리고 도시재생이 다루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도심공동화에 대해서 오늘 다뤄봤습니다. UD톡 첫 번째는 이렇게 도심공동화를 다뤄봤고요. 다음번엔 또 다른 재미있는 주제로 한번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